82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브로큰 레버리지. 저자 이상훈. 출판일 2024년 1월 3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경제성장의 막차는 떠났다. 책 소개. 워런 버핏.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일본형 초장기 침체가 예고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주식 금리 물가 아무것도 믿지 마라. 1980년대 2024년 한일 경제 비교를 통한 완전 분석. 맹목적 상승론이나 폭락론을 경계하고 찾아낸 가장 냉정한 해답. 강남도 못 피했다. 전국 아파트가 하락 경향신문. 노도강 영끌 쪽 비명. 집값 하락률 서울 평균 2배 매일경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한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조짐이라거나 일본형 불황의 신호탄이라는 예측까지 등장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을 휩쓴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 시작되리라는 전망은 벌써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24년 현재 일본형 불황의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진짜를 겪지 않았다. 경제가 힘들다, 살림이 어렵다는 말이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인구, 물가, 경제 성장률은 항상 우상향했다. 둘째, 일본 버블 붕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몰락에서 하우스 푸어, 이후 소비력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렇다. 워런 버핏은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며 거대한 불황을 이미 경고했다. 초장기 침체라는 쓰나미 앞에서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브로큰 레버리지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부동산, 주식, 소비, 취업, 노후 대책의 측면에서 꼼꼼히 알아봤다. 또한 일본 경제가 최근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불황 탈출의 실마리를 찾았다. 저자 소개. 저자 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서강대 영문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저널리즘 석사과정을 밟았다.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동아일보에서 경제부, 산업일부를 거치며 주요 경제부처 및 대기업을 담당했다. 2022년 도쿄에 부임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변하기 시작한 일본의 오늘을 취재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성장기의 호재는 침체기의 악재. 기존 경제 상식대로 소비 투자하면 100% 실패한다. 어느 일본 가정의 경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자. 35년 만기 대출로 구매한 자가가 있으나 집값이 매년 3%씩 하락한다. 주식이나 펀드는 아예 모르고 현금은 전부 예금에 넣어두었는데 금리가 제로에 가까우니 이자 소득은 없다. 외벌이 중인 남편의 월급은 약 35만 엔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나이에 받았던 임금이 월 34만 엔이었으니 거의 30년간 연봉이 동결된 셈이다. 한국인의 눈에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그 흔한 재테크 하나 안 하고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일본 경제를 이해한다면 이 가정은 매우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주식, 물가, 월급이 모두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현금을 보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로큰 레버리지를 쓴 이상훈 기자는 오랫동안 한일 경제를 관찰했고 2022년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다. 재테크라면 돌다리를 두들긴 뒤에도 건너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 그리 안정지향적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인이 교훈 혹은 반면교사 삼아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정리한 뒤 한국의 현실과 비교했다. 도쿄조차 피하지 못한 부동산 폭락세에도 가격 방어에 성공한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일본에 비해 내수 시장이 작고 산업 경쟁력이 낮아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경제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주가지수와 평균 임금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레버리지와 같은 성장기의 상식이 침체기에는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떠올리며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공부해야 한다. 여름말. 탈출하는 일본, 진입하는 한국.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은 게이큐선, 아사쿠사선, 게이세이선 철도로 한 번에 이어진다. 운영사와 노선 이름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노선처럼 직결 운행을 한다. 공항과 공항을 잇는 사실상의 공항철도다. 도쿄에 사는 필자는 사무실에 출근할 때 이 노선을 이용한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풀리고 외국인 관광이 재개되면서 열차에 탈 때마다 GMP 김포공항, ICN 인천공항 알파벳이 쓰여 있는 태그를 채 떼지 않은 한국인 여행객들을 매일 만난다. 이 노선이 도쿄 지하철인지 서울 지하철인지 헷갈릴 정도다. 2년 가까이 도쿄에 살면서 한국 여행객과 마주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가리키는 건 옛말이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그냥 가까운 나라다.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여행을 떠난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 여행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졌다. 2023년 1에서 11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618만 명으로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7.7%다. 역대 최다 기록이라는 2018년 753만 명 방문 기록을 깨는 건 시간 문제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엔저와 낮은 물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명품 가방 2억에 애플 맥북 노트북 정도만 사도 왕복 항공권 값을 뽑고도 남는다.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도 GARA나 GAP, 유니클로 같은 옷가게를 가도 일본이 뭐든 싸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소비세 10%를 돌려주니 일본은 외국인에게 1년 내내 바겐세일을 하는 나라다. 도쿄, 오사카는 물론 웬만한 지방 도시를 가도 외국인 관광객이 차고 넘친다. 아웃렛, 백화점에 가면 일본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도심에는 수십 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와 한눈에 봐도 새로 지은 것 같은 최첨단 인텔리전스 오피스 빌딩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그린다. 이런 모습을 보는 한국인들은 되묻는다. 일본 경제 어렵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한때 일본 경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묘사한 언론 기사와 책이 줄을 이은 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버블 경제가 꺼지고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월급도 제자리, 집값은 폭락, 주식시장은 한기가 돌던 불황 그 자체였다. 그런 일본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보였다.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일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중국에 따라잡힌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은 인구가 일본의 3분의 2 8,300만 명 인도길에도 뒤처지며 2023년 세계 4위가 됐다.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에 이미 한국에 따라잡혔다. 2012년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언젠가 부작용이 터질 잘못된 정책으로만 비난받았다. 기업 이익은 커지고 주가가 올랐는데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하락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도 국내에서는 마치 따라하면 큰일 날 정책인 것처럼 손가락질했다. 마침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였다.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더해지면서 일본은 배울 가치가 없는 나라로 치부됐다.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본어 공부를 하던 필자에게 한 회사 선배는 이런 말을 했다. 망해가는 나라 가서 뭐 하려고?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30년간 오르지 않던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디플레이션의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아베노믹스에도 꿈쩍 않던 일본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의 사상 첫천엔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주가지수는 이미 30년 전 수준까지 올랐다. 하우스 푸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부동산은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도시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 침체 속의 반짝 반등이냐,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시작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지만 과거 30여 년간 갈 길을 잃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선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었었던 과거의 일본과는 분명 달라졌다. 급기야 30년 만에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인들은 일본을 재평가하고 있다.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3, 4위 규모의 거대한 선진국 일본 경제가 길고 길었던 불황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것인가? 이제 막 불황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한국에게는 어떤 함의를 던지고 있을까? 이제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가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지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년도 안 돼 지칠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이후 뚜렷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현실, 각종 기득권의 장벽에 가로막혀 진척되지 않는 산업 구조 개편, 늘어만 가는 국가부채,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다양하다. 대부분 일본이 앞서 겪었거나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뒤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30년간 일본이 겪은 장기 저성장 침체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아니, 일본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쌓아놓은 자산이 경기 침체기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았다. 각 기업, 특히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대응 때 드러났다시피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지만
일단 위기를 겪은 뒤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으면 그 뒤로는 무서울 정도로 매뉴얼에 따라 얽힌 매듭을 풀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큰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경쟁력은 아직도 일본을 앞서지 못했고 내수 시장, 경제 규모 모두 일본에 뒤처진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은 부동산 몰락. 내가 그때 집 사자고 했잖아. 우리도 일본처럼 집값 떨어질까봐 그랬지. 그때 제가 잘못한 결정 하나로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네요. 경기 안양시에 사는 45세 회사원 M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결혼 13년 차인 M씨는 아내와 집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집에서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1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쳐서다. M씨의 부동산 실패 스토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궤를 함께한다. 32살 때인 2010년 결혼한 M씨는 같은 직장 동료들처럼 경기도 신도시인 군포시 3본 신도시의 20평 아파트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전세금 1억 2천만 원은 결혼 전 모아놓은 자금과 은행 대출, 부모님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마련했다.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선배들이 그랬듯 열심히 저축해 적당한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내 집을 사겠다는 목표는 정해놓지 않았다. 막연하게 미래 언젠가였을 뿐이다. 이것이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 전 분당 신도시에 살았던 아내는 분당 아파트를 사자고 했다. MC도 찬성했다. 그런데 결혼 뒤 분당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떨어지기도 했다. MC 부부가 사고 싶었던 분당 정자동의 H아파트 32평은 결혼하던 해인 2010년 5억 4천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5억 3천만 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정자동의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 가격은 더 낮아졌다. 분당은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이었다. 용인에서는 5억 5천만 원에 달하던 아파트값이 3억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MC 회사와 가까웠던 서대문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 K단지에서는 33평 분양가가 7억 9천만 원이었는데 미분양이 발생하자 건설사가 7억 원까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이른바 떨이에 나섰다. MC 동료들은 강남도 아니고 학군도 안 좋은 그런 동네 아파트를 왜 사냐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격이라고 비판할 때였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폭락, 무리하게 청약시장 뛰어들면 하우스 푸어 전락 같은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을 장식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언론들은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며 정부를 맹공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부동산을 공부하던 MC의 생각이 달라진 건 이때쯤이었다. 마침 일본에서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수도권 집값이 폭락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다. 한국도 일본처럼 집값이 꺼질 때가 왔어. 고도 경제 성장도 경기 침체도 10에서 20년 간격을 두고 일본을 따라갔잖아.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일본처럼 집값이 반토막이 될 날이 머지않았어. 실제로 결혼한 뒤 집값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내 집 장만에 집착하는 건 집값이 폭등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생각이야. 요즘은 대출 얻어 집 샀다가 하우스 푸어 되기 십상이야. 일본에서는 가격 떨어지는 내 집 갖는 대신 월세 살면서 부담 없이 산다고 하잖아. 곧 일본처럼 될 거야. 집 사면 바보 되는 거라고. MC는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하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일본처럼 한국도 집값이 폭락하는 시대가 올 거야. 무리해서 집 장만했다가는 평생 대출 갚느라 허리도 제대로 못 펼 거야 라고 설득했다. 아내는 반은 설득당하고 반은 체념했다. 집주인에게 건넨 전세금에 결혼 후 모아놓은 저축, 펀드 등 이런저런 돈을 끌어모으면 수중에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3억 원 남짓이었다.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분당에 30평대를 사려면 3억 원 이상, 40평대를 사려면 4억 5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30년 거치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30년간 매년 180만 원 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남편 말대로 일본처럼 집값이 반토막이라도 났다가는 팔지도 못하는 집을 평생 끌어안고 노인이 될 때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어진 내 집.
그렇게 아파트 구매를 미루는 사이 주변에서는 평소 듣지 못했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결혼한 뒤로 줄곧 동료, 친구들한테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 샀던 가격보다 떨어져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만 들어왔건만 2017년을 전후해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렸다. MC가 살던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값도 소폭이나마 올랐다. 그래봤자 30평대가 몇천만 원 정도 오른 것이지만 신문에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평소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말지를 두고 회원들끼리 격론이 붙었다. 마침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들썩이기 시작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할 때였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불과 2에서 3개월 전보다 수천만 원 오른 가격을 보니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예전 가격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MC 아내는 주변 친구들이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샀다며 우리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MC는 괜히 서두르다가 손해만 본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아내를 다독였다. 해가 바뀌자 부동산 시장은 MC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돌아갔다. 결혼 후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5억 원도 안 했고 2017년에 조금 올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도 6억 원 남짓하던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가 불과 1년 만에 7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 2018년 말이 되자 8억 원을 가볍게 찍어버렸다. MC 아내의 대학 동창이 2017년 말 10억 원에 산 경기 과천시의 45평 아파트가 불과 1년 만에 18억 원까지 뛴 게 아내의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다. MC 부부의 다툼이 잦아진 건 대략 그때부터다. 일본처럼 된다면서? 5억짜리 아파트가 2년 만에 8억이 됐다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보자고 한 게 벌써 8년째야. 주변에 아직도 내 집 하나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잖아. 열기가 잡히지 않겠어? 당신은 아직도 그런 말을 믿어? 당신이 무슨 경제학자야? 일본처럼 된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똑바로 보라고. 그렇다고 저렇게 오른 집을 당장 어떻게 사?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줄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 벼락거지래, 벼락거지. 가만히 있다가 집 하나 없는 거지가 됐다고. 부부가 싸우는 동안에도 집값은 속절없이 올랐다. 2010년대 초반 5억 원도 안 하던 정자동의 그 아파트는 2021년 13억 원을 돌파했다. 처가를 가는 길에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된 느낌마저 들었다. 그 사이에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집 장만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주택자는 이제 MC 자신 말고는 주변에 찾아보기도 힘들게 됐다. 나만 집을 못 샀다는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져갔다. 일찍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10억 원 넘게 오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주변 동료, 동창들과 사회생활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월급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MC와 아내를 짓누르고 있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과정.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었다. 대체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 앞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한국에서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하려면 일본의 지난 30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는 연간 10%, 1980년에 들어서도 4에서 5%대 성장을 이어온 일본은 미국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굳혔다. 앞서 언급했던 1980년대 일본의 주식 시가총액 순위에서 일본 기업들은 세계 50대 기업 명단에 미국보다도 많은 이름을 올렸다. 당시 낮은 엔화 가치 엔저 로 일본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소니, 도요타 등 최고의 기술력과 낮은 가격으로 무장한 일본 기업의 수출 증가는 파죽지세였다. 1982년 364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1984년 112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대일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70.8%까지 높아졌다. 무역과 나라 살림 재정에서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우려가 커지는 미국은 행동에 나섰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합의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 직후 달러당 235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년 만에 150엔대로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는 엔고 쇼크를 입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자 일본 금융당국은 1986년 5%였던 정책 금리를 3%까지 떨어뜨리는 처방에 나섰다.
이듬해에는 2.5%까지 낮췄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경제학 교과서적인 정책이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면 버블은 반드시 따라온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고도성장기를 지나오면서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척척 대출을 해주던 때였다. 다음은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통계 자료다. 1973년 1171만 엔이었던 일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년 만인 1983년 2557만 엔으로 2배 넘게 올랐고 1990년 6123만 엔으로 다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실은 1970년대 초반 역시 1차 오일 쇼크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해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000만 엔을 넘어서며 부동산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절이다. 특히 1986에서 1990년에는 매년 맨 앞자리 숫자가 달라질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도쿄 중심지인 신바시, 아사쿠사 등은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10억 엔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지금은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역인 도쿄 내리마고 히카리가오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 후반 조성됐는데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 도심으로 출근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렸다. 이른바 도쿄의 섬 같은 지역이었는데도 이곳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무려 6,000대 1에 달했다. 당시에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천왕 항공을 팔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구매 금액이 너무 올라 1990년에는 연구에서 10% 금리의 10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기도 했다. 1985에서 1989년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상업용지 땅값은 4배로 급등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는 부동산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본 전체에서 토지 거래에 따른 자본 차익 캐피털 게인이 1987년 413조 엔에서 1992년 마이너스 222조 엔으로 뒤집어졌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부동산 시가는 600조 엔 이상 폭락했고 일본 전체의 토지 자산은 1990에서 2002년에 1000조 엔가량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1990년 6,123만 엔으로 정점을 찍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998년 4,200만 엔 밑으로 떨어지며 8년 만에 2,000만 엔 가깝게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이미 분양을 마친 중고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면 당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쿄 시나가와구의 도무스 다카나와라는 아파트는 1988년 12월 준공 당시 가격이 17억 9,500만 엔에 달했다. 1988년 고급 아파트로 명성을 날리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가 1억 4천만 원가량 했던 때이니 도쿄 고급 아파트가 서울 고급 아파트보다 100배 넘게 비쌌던 때다. 도무스 다카나와 아파트는 지금도 있다. 준공 30년을 훌쩍 넘은 이 아파트의 2023년 가격은 방 3개짜리 146m이가 3억 500만 엔이다. 분양가의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고급 주택가의 전형적인 고급 주택으로 우아한 빨간 벽돌로 외관이 근사하고 내부 시설도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아파트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다. 2023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 가격은 50억 원을 훌쩍 넘었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일본 특성상 땅값의 하락은 그대로 개인에게 충격을 준다. 도쿄에서 주택용지 땅값은 1992년 9.1%, 1993년 14.6%, 1994년 7.8%씩 각각 하락했다. 이런 하락세가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 최고점 대비 5분의 1 이하로 내려앉은 곳이 수두룩했다. 그나마 수도권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라도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방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에 몰렸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급증한 하우스 푸어.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20분 정도면 닿는 니가타현 에치고유자와 역.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되는 지역으로 겨울이면 얼은 키보다 더 높이 쌓이는 눈으로 유명하다. 눈이 많이 오고 도쿄와 신칸센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가기 편리한 스키장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버블 경제가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은 일본에서 스키 붐이 절정이던 시절이라 이곳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한 채당 3천만 5천만 엔의 리조트형 아파트가 분양됐다. 도쿄의 주택가 집값과 비슷할 정도로 비싼 아파트였는데도 척척 팔렸다. 지금 이곳을 돌아보면 30년 전 버블 경제를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빛이 바랜 낡은 건물들이 자연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들쭉날쭉 들어서 있다. 일본 돈 수십만 엔 정도와 매달 3에서 4만 엔 정도의 관리비를 내면 당장이라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비가 수십만 엔이라는 건 5억짜리 아파트가 100분의 1인 수백만 원이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관리비, 수선 충당금, 세금이 부담돼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스키 시즌인 겨울철에 에어비앤비에서 호텔처럼 빌려주는 시즌방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정도의 수요는 되지 못한다.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40년 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일본 부동산 버블의 가장 극적인 사례다. 이렇게 일본 곳곳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일본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됐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민들의 재산은 대체로 집 한 채의 예금, 보험 정도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 앉은 자리에서 재산의 절반 이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셈이다. 꼭지에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고금리의 빚을 갚느라 고생을 해야 했고 버티다 못해 집을 내놔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지나친 대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1990년 토지 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가져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줬던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해 대형 은행 및 증권회사의 연쇄 도산을 가져왔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인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점이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